철화백자가 왜 회장님 책상 위에 있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된 의문은 곧 가족이라는 단어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마광숙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철화백자를 감사의 표시로 건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뇌물이라는 딱지를 달고 전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순수함이 얼마나 쉽게 오해로 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동석은 처음엔 냉정했다. 동석은 회장으로서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는 태도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거슬리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의도로 나에게 다가왔을까? 하지만 광숙은 오히려 그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도자기의 출처와 가족의 사연, 아버지의 유산에 깃든 의미까지 설명했을 때 동석의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석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회장으로서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틈을 타 주변의 소문은 더욱 자극적으로 부풀려졌다. 술도가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죽자 재빨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술도가의 실권을 쥐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도자기는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악의적인 해석. 마광숙은 그 모든 소문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술도가를 지켜야 했고 장수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동석은 계속 갈등했다. 마광숙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회장으로서 경계해야 한다는 직무 사이에서. 그러던 중 광숙이 동석의 데이트 현장을 마주쳤고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오해였지만 광숙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느낌 속에서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광숙의 어머니가 또다시 동석을 찾아간 것이다.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도자기는 알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진품이라 믿었던 유물이 가짜였다는 사실은 동석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광숙은 다시 한번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광숙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진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세상은 그 진심을 전략이라 부르고 고마움은 뇌물이라 불렀다. 그 시기 독고탁은 술도가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소문을 들고 형제들을 자극했다. 지금 매각하면 100억도 넘게 받을 수 있다며 광숙이 이 모든 걸 차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불을 지폈다. 오형제는 또다시 분열의 기로에 섰다. 누군가는 광숙을 신뢰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녀를 의심했다. 특히 오범수는 장수의 죽음 이후부터 광숙의 등장까지 모든 흐름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의 손에는 우연히 입수한 복사된 유언장이 있었다. 장수는 죽기 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문장이 그 안에 있었다. 광숙은 다시 한번 벼랑에 몰렸다.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 적이었다. 그녀는 과연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녀가 술도가를 지키는 것이 진짜 장수의 뜻일까? 내면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동석은 광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더는 혼란스럽고 싶지 않았다. 감정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지금의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그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오장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제거였다. 짧은 문장 하나가 동석의 숨을 막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광숙이 겪는 모든 혼란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설계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술도가와 유산 그리고 오씨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었다. 동석은 결심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마광숙이 사라졌다. 그녀는 연락을 끊고 술도가를 떠났다. 남겨진 형제들은 광숙이 빠진 술도가가 얼마나 허전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오강수는 형수의 부재가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형들을 설득해 술도가를 다시 복구하려 했고 동석에게는 광숙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숙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돌아올까?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할까? 광숙의 메시지를 받은 날 동석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봤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마치 심연에서 건져올린 생명줄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동석은 광숙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운 듯 회사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향했을 만한 모든 장소를 떠올렸지만 광숙은 없었다. 그때였다. 광숙의 어머니가 동석을 찾아왔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광숙이가 산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아버지랑 자주 다니던 그 양조장 근처예요. 동석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렇게까지 혼자 짊어져야 했을까요? 광숙은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였다. 남편 장수, 장수의 가족, 술도가, 그리고 어머니.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가장 마지막 순서에 두는 사람이었다. 동석은 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한편 오범수는 광숙의 빈자리를 체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복사된 유언장이 그의 책상 서랍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유언장에 적힌 문장 하나. 장수는 죽기 전 진실을 기록했다.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유언장에는 특정 날짜와 숫자, 그리고 보관함 17이라는 암호 같은 표현이 있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강수와 흥수를 불러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형제들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져간 거야? 형이 그날 밤 먼저 나간 거 기억 안 나?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술도가 안에는 다시 냉기가 돌았다. 그러나 강수는 형수의 말이 떠올랐다. 가족은 서로 의심하는 순간 무너진다. 강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다. 형수를 찾자. 우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형수는 언제나 우리 편이었잖아. 동석은 양조장 근처 작은 산장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광숙을 마주쳤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왜 왔어요? 광숙의 첫 마디였다. 동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으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가족이요. 광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녀는 지난 며칠을 말없이 버티고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해체해보려 애썼다고 했다. 광숙은 말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도 나 의심했죠? 뇌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꽃뱀이라 불리는 거 알고 있죠? 동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한때는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믿지 못한 내가 한심해요. 그 순간 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유언장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간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라면 이제 진실을 찾아야겠죠. 그녀는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마침내 돌아갈 이유가 생겼던 것이다. 그녀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유언장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석은 그 곁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드러나는 보관함 17의 비밀과 유언장에 적힌 충격적인 이름이 밝혀진다. 그 이름이 가족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국의 서막이 열린다.